TVN 르포르타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트라우마 보고서 안고 산다 2부. 이 시간을 함께할 저는 배우 강신일입니다. 두 번째 보고서.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저는 오송 참사 1주기를 맞아 취재 중인 기자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활동하셨죠? 네, 그런데요. 참사 수습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는 증언들이 나와서요. 그건 현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바쁜데 누가 누군지 알고 일일이 챙깁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구조하는 게 중요하죠. 안 그래요? 이 사고 현장에서 생존자에게 왜 혼자 탈출했냐는 등 부적절한 접근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는데요. 버스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왜 혼자 나왔냐? 어떻게 나왔냐? 그냥 물어본 거지. 한시가 급한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참사 이후 유가족과 생존자 심리 지원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저희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서 심리 지원에 필요한 정보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아서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인차 아니에요? 저희는 분명 심리 지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면 치료비도 지원해주고 자료도 보냈는데 그거 못 보셨어요?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몇 번이나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는 참사 현장에서도 그 이후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유감입니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요. 궁평 2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서 실종자 구조 작업이 진행된 사흘 동안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할 컨트롤 타워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거기 도착해서 그 잠겨 있는 걸 보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겠구나. 제발 시신만 유실 안 되게, 시신만 수습할 수 있게끔만, 그런 마음으로 그냥 계속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공무원이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 준 게 전혀 없어요. 기자들 뒤에서 경찰서장이든 소방서장이든 얘기를 하는 거를 그냥 듣기만 했어요. 16일 날 그때 버스가 반대편에서 지붕이 발견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반대편으로 넘어갔어요. 소방이나 경찰에서도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줬어요. 버스가 발견됐다는 거를.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어떤 기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반대편에서 버스가 발견됐다.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조사 보고서에서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 현장에서 대기 공간을 안내하는 인력이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무방비로 방치됐습니다. 생존자의 경우 심리 안정화 조치 없이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등 오히려 불안을 자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오송 참사 시민조사위는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조사위 조사 보고서에 담긴 증언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좀 이따 어떤 사람이 오니까 거기에 버스 생존자가 계셨어요. 누가 버스 생존자냐 그래서 그분이 전대요 그랬더니 왜 혼자 탈출했냐 막 이런 식으로 취조를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쓰는 것도 막 네다섯 번 똑같은 거를 막 물으려고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버스 누구냐 물어봐가지고 누구 몇 명 있었냐 왜 너만 나왔냐 이거 계속 물어보고 나중에 막 생존자 울고 이 과정을 거치니까 이 사람들 한 명이 와서 물어보고 그거 나눠 가지면 되지. 굳이 그거를 여러 명이 와가지고 똑같은 거 막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심지어는 그렇게 썼는데 또 몰라 이걸. 저는 심지어 응급실에서 입국컷 당했어요. 예? 딱 들어갔는데 신발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응급실 앞에다가 딱 내려놓고 119는 또 갔어. 근데 우린 신발도 아무것도 없이 사람 넷이서 신발도 없고 또 다 젖었는데 응급실로 막 들어가려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병원에서 이런 상황을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궁평 2 지하차도에서 실종자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안정을 도울 심리 전문 기관의 활동 역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길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양쪽에 이렇게 그 천막 같은 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지하차도면은 소방 그리고 뭐 경찰, 여기도 소방 경찰 이렇게 있었는데,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그 천막 밑에서 쉬고 있었고, 저희는 그 유가족들은 그 한참 뒤에서 여기서, 그때도 비가 왔었어요. 15일에도 그냥 우산 쓰고 비 맞아가면서 거기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분명 실종자 가족이라는 걸 누가 봐도 다 알 텐데 가족이라고 물어봐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심리 지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단체에서도 저희한테 뭐 컨택해온 그런 단체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는 오송 참사 현장의 경우 사고 현장 수습이 우선이라 판단해 현장에서 심리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궁평 2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서 청주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실무자가 2인 1조로 대기했지만 상담 신청자가 없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충북재난심리회복센터의 경우는 충청북도와 협의를 거쳐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모여있던 오송복지관에서 심리 지원을 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심리 추적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10명 중 9명은 궁평 2지하차도 수색 구조 현장에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아니다 또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심리적 응급처치는 재난 초기에 생존자와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스트레스 증상을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안정감을 찾으실 수 있게 돕는 것인데요. 보통 재난 발생 직후에 다양한 장소에서 제공이 되고, 이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난 초기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송 참사의 경우에 현장 수습 과정에서 계속 비가 왔었고, 물리적으로 생존자나 유가족 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생존자나 유가족 분들이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을 마련을 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응급처치는 재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이어진 심리 지원에서도 피해자들의 답답함은 계속됐습니다. 전문 트라우마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그때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지원이나 이런 건 없었고, 알아서 찾아가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도 있고 권역별 기초 그리고 이런 거 있으니까 알아서 가서 치료를 받아라. 그리고 우리가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그냥 이런 식의 반응이었거든요. 정신과라는 게 환자를 또 많이 봐야 되고 PTSD나 이런 재난 참사의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상담이나 이런 이거에 초점이 맞춰서 치료가 아니라 약 위주로, 그리고 또 상담을 하더라도 상담사가 따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약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약이 안 맞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정신과를 가기가 오히려 두려워하는 생존자분들도 꽤 있었어요. 오송 참사 피해자들은 심리 지원이 만족스럽지 않았다거나 중단 또는 거부한 이유로 약물 치료에 대한 두려움, 관련 기관의 낮은 접근성과 형식적 응대, 전화 상담의 한계, 그리고 심리치료비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지자체의 개인 의료 정보 수집 등을 꼽았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공표를 한 다음에 피해자들이 알아서 찾아오면은 그때서야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공급자 위주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단지 문자만 몇 개 보내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거 이렇게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라 했었던 게 너무 피해자들한테 무책임하거나 소용없는 지원을 해줬던 건 아닌가. 지자체나 기관에서도 책임이 있었는데 이런 기관에서 우리들한테 트라우마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런 문자를 받아서 약간의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피해자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서에서는 뭐 만나자는 약속을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 뭐 1대1로 안 만나면 그래도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지 딸랑 문자를 보내게 해놓고 그냥 알아서 해라라는 게 너무 무책임했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사에서 오송 참사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정부나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심리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심리 서비스를 받은 기관을 조사한 결과 정신건강의학과가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트라우마 센터 23%, 정신건강복지센터 3%로 나타났습니다. 심리지원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긍정적 평가는 19%, 부정적 평가는 16%로 집계됐습니다. 시기별 심리지원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매우 필요하다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참사 이후 일주일 이내 86%, 1개월 이내 96%, 3개월 이내 95%, 3개월 이후 88%로 나타났습니다. 참사 이후 모든 시점에서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국가기관에서 지원을 하실 때는 좀 더 일반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할 수밖에 없으니까 되게 증상이 심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의 정도가 심하신 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해드리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1차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넘어서 더 힘들고 그걸로는 충분히 좋아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좋아지고 있고 그 적은 인력풀에 비해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집중된 고도로 전문화된 치료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정보만 알려주시고 이런 데 있으면 가보세요가 생각보다 도움이 크게는 안 되거든요. 세심하게 친절하게 좀 안내를 해드려서 편안하게 좀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치료 장면에 올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송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와 충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준용하는 재난 정신건강 위기 대응 표준 매뉴얼에는 재난 발생 뒤 3개월까지 재난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뒤 6개월과 12개월 시점에 모니터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해 지속 또는 새로 발생한 정신건강 문제가 확인되면 단기 위기 개입을 하거나 지역사회에 등록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참사 발생 6개월 시점에 대상자들에게 심리 지원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문자 메시지만 발송했습니다. 12개월 모니터링의 경우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일부 유선 상담을 진행했지만 충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자들의 상태 파악 후 조치라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자체 조사 보고서에서 오송 참사 피해자들이 트라우마 전문 심리 지원을 연결받지 못하고 알아서 대처해야 했던 점, 정신과 약물 치료가 잘 맞지 않거나 심리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적합한 지원을 찾기 어려웠던 점, 외출을 어려워하거나 고립된 사람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했던 점, 전문기관의 낮은 접근성 등을 심리 지원의 한계로 꼽았습니다. 어떤 심리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거는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실질적으로 그런 시도가 있었던 거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이러한 큰 대참사와 이렇게 많은 반성을 거쳐서 이제 코로나19나 이태원 참사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심리 지원이 가동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몇 번의 이제 참사가 충북 지역에서도 있었지만 그때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제 깨닫지 못했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이제 오송 참사를 맡게 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매뉴얼은 있지만 법령은 있지만
아직 속이 차 있지 않은 그런 우리의 상황이 이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가야 되는데요. 이런 완성도를 높여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감입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에 조율된 어떤 행정, 깊은 고민과 거듭된 생각으로 다듬어진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보고서.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인 우리는 끝모를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 참사 피해자들이 돈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툭 터놓고 말해가지고 돈 때문에 하는 거 맞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요? 언론에 나오잖아요. 보상금이 얼마다, 뭐 이전보다 많이 받았다 못 받았다. 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는 거지. 아우 지겨워 죽겠어. 도대체 언제까지 하려는 거야? 대체 뭐가 지겹다는 겁니까? 피해자나 유가족들 말이에요.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이쯤 지나면 그만할 때도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나 모르지. 내가 안 당했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들은 지나쳐. 참사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SNS를 올리셨죠? 조롱이요? 혐오라고요? 나는 솔직히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할 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거 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닌가? 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딱 봐도 그렇잖아. 저 사람들 진정성 자체가 전 믿음이 안 가요. 피해자들의 진정성을 어떻게 아시나요? 뻔한 거 아니야 그거. 다 그런 거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송 참사 피해자들에 앞서 사회적 참사를 경험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참사를 경험하고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그날의 고통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참사. 피해자들은 소방당국의 부실한 현장 대응이 인명피해를 키웠다며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패소. 사과나 보상은커녕 1억 7천여만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까지 떠안아야 할 처지에 내몰려야 했습니다. 사실 많은 우리 유가족들은 소송 비용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소송 비용 얘기 나오고 그거 가지고 언론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재판 결과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소송 비용까지 내야 된다고 하면 이건 우리를 유가족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천 화재 참사로 소중한 가족들을 떠나보낸 민동일 씨. 그는 참사 발생 6년이 지난 현재 참사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민동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좀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졌죠. 사람 말을 잘 안 믿어요. 사람 말을 잘 안 믿게 됐던 거에는 참사에 대한 것 때문이 아니라 진실 규명을 해가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우리하고의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게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거를 한번 같이 논의를 해서 얘기를 해보고 파헤치고 뭔가를 왜 원인이 그렇게 됐는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하다못해 검찰, 사법부 다 우리 얘기를 안 들어줘요. 우리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는 데가 없으니 또 우리가 서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무시돼 버리고 이래 되니까 남들 말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변에 있는 과거에 했던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됩니다. 참사를 겪고 사람의 말을 믿지 않게 됐다는 민동일 씨. 그 이유는 참사 자체가 아니라 이후 과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없었으니 진상규명은 공공한 말잔치일 뿐입니다. 수많은 말에 지친 민동일 씨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기로 한 겁니다. 제천시나 그때 충청북도에서도 심리상담 관련해가지고는 얘기는 있었죠.
그 진실 규명하기 위해서만 했던 사람들은 잘 못 갔고 다른 분들로 좀 가기도 하고 뭐 이 중에서도 가는 분들도 있었지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가가지고 약 하나 주면은 그냥 먹으면 그냥 졸기라는 거죠. 저희는 사실 다른 데에 비하면 정말 전문가의 심리치료를 받아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필요한 건 전문가거든요. 그래야 그분들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하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캐치하면서 해야지. 그냥 일반 병원 가서 뭐 나 이런 일을 당했는데 뭐 잠도 못 자고 막 요새 아주 막 내가 이런 거에 아주 죽겠습니다 이러면 약 주면 그냥 먹고 졸려서 자는 그런 약만 준들 그게 무슨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는 심리치료라는 게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사 당시 심리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현실적인 도움을 받은 기억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참사가 일어나면 저희뿐만 아니라 어디도 뭐냐면 딱 부르짖는 게 크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거든요. 이건 둘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을 규명해야 재발 방지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거기서 원래 구조된 분이 5분이에요. 그럼 소방은 누굴 구했냐면 거기서 이제 구조사다 이렇게 타고 갔는데 그게 못 올려가지고 딱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 29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29분은 다 건물 내부에 있던 분들입니다.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을 한 명도 구조를 못한 건 고사하고 하려고를 안 했느냐라는 게 우리가 초점이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 부딪히면서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려면 아무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구나. 나한테. 국가가 우리를 버렸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국 그날의 의문을 풀지 못한 민동일 씨. 그 풀리지 않는 답답함은 울분이 되었다 슬픔이 되었다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그를 괴롭힙니다. 또 다른 참사를 접할 때면 6년 전 경험한 고통과 아픔을 오늘 일처럼 고스란히 느낍니다. 저들도 나갔겠지. 앞으로 어떻게 사나. 민동일 씨는 달라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시간의 약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이라는 거는 아마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조금씩 그래도 그거는 그 아픔의 강도를 조금씩 낮춰갈 수 있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사회적인 참사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계속 발생하잖아요, 참사는. 근데 참사를 발생하는데 그 대응하는 걸 보면 우리 때나 우리 앞에 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 달라진 게 없는 게 사람의 마인드인지 아니면 시스템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달라진 게 없어요. 여기 사회적 참사의 트라우마가 30년 넘도록 나아지지 않는다는 생존자가 있습니다. 이선민 씨입니다. 그는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의 생존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지하 1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붕괴 조짐이 종일 있었어요. 붕괴 조짐이 종일 있었는데 과연 이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6시쯤 됐고 머리 뒤쪽으로 이제 그 상판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서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불었고 이제 암전이 되고 당연히 전기가 끊기니까 사람들 비명 소리 뭐 막 아비규환이죠. 지옥 같았어요. 30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잊으면 좋으련만 날이 갈수록 기억은 더 또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뒤이어 찾아오는 무력감, 비관적인 생각들이 이선민이라는 존재 자체를 흔듭니다. 정체성 자체가 참사 생존자가 됐더라고요. 저는 이제 불행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떡볶이 하나를 먹어도 재밌었고 오락실에 가서 테트리스를 해도 재밌었어요. 지금은 뭘 해도 영화 내선 재밌지가 않아. 왜 슬픈지 왜
기쁜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간단하게 죽는데 열심히 살아서 뭐하지? 라는 그 무기력? 비관적인 생각들? 허무한 거죠. 그리고 삶이 되게 우스워져서,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고의 패턴을 흐르지가 않고 사람이 생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게 돼야 한다고 되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죽고 싶어서 살기 위해 애써야 했어요. 이선민 씨는 참사를 경험한 이후 슬픔, 기쁨과 같은 감정이 사라졌다 말합니다. 참혹한 참사 현장에서 살아나왔지만 산다는 것의 의미를 잃고 죽지 않기 위해 애써야 했다는 이선민 씨. 그녀의 정체성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참사 생존자이자 불행의 아이콘으로 정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까지도 치유되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때까지만 해도 뭐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뭐 권유도 없었고 그냥 자기 알아서 하는 거였어요. 알아서 잘 극복하는. 그 참사가 있고 저는 10년 후에 PTSD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참사 이후로 10년 동안 증상이 없어서 받은 게 아니라 10년 동안 나는 증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숨어 있었던 거,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발견되지 않은 거죠. 10년 후에는 이제 그게 쌓이고 도저히 어쩌지 못해서 터져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근데 이 일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1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도대체 그 일은 그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0년쯤 됐을 때 완전히 이제 너무 골마서 터졌을 때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이제 너 그거 롱텀 PTSD야. 지금 너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어. 트라우마, PTSD,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생경하던 시절 이선민 씨는 참사가 남긴 우울증과 불안, 놀람과 같은 심리적 후유증을 단순히 어른이 되어가는 성장통 정도로 여기고 참고 견뎠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PTSD. 이제 놓고 싶다고 해서 놓을 수 없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더디고 느슨하기만 합니다. 이런 일을 겪은 게 헛되지 않아야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나마 내가 희생을 했고 그나마 이런 일이 있었지만 달라졌어. 그러니 좀 그건 위로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는 거고 얘기를 하는 거지. 유가족들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관련법 제정하라고 하는 거지. 책임자 처벌하라고 하는 거지. 왜? 그래야지 세상이 바뀌니까. 피해자를 위로하는 가장 큰 방법은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관련법 제정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말도 어떤 그 무엇도 필요 없어요. 진상조사 확실하게 해서 그 일이 왜 벌어졌고 누가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거를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고 봐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달라져야 한다. 제천 참사 유가족 민동일 씨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 이선민 씨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진정한 사과, 그리고 사회적 공감은 사회적 참사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보듯 우리 사회는 꼭 필요한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이나 6년 전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게 헛되지 않아야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라던 이선민 씨의 말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오늘은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기 화성 리튬 전지 공장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나 23명이 숨졌습니다. 아직도 유족들은 진심 어린 사과 이태원 한번 참사 없었다며 2주기를 맞아 애도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은 참사 오송 참사 진상규명과 이전에도 이사 이후에도 가해 중단을 반복되는 촉구했습니다. 크고 작은 참사들. 공적 영역의 지원이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에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보듬고자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이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증상들이 1년이 지나도록 대부분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니까 결과가 이게 좀 장기적으로 지원도 필요하고 또 여러 번 지원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원하는 때 본인의 증상에 맞게 지원을 하실 수 있게 좀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뉴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다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매뉴얼대로 해보니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 보완이라든지 지원 체계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정비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려면 실은 제 생각에 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좀 예산도 좀 더 투입을 해야 되고 참사로 인해서 일을 여러 가지 인적이나 뭐 심리적인 문제로 인한 뭐 생산력 감소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투자하는 금액이 저는 그렇게 막대하게 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심리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심리치료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임상적 전문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치료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상담은 그냥 단순히 효과 없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이거는 효과가 없는 차원을 넘어서 그 피해자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또 다른 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투입되는 인원들의 전문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이분들을 연결하는, 피해자와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대응 기관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어떠한 과정과 단계들을 거쳐서 이런 피해자들의 어떤 요구들을 수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경험된 바를 중심으로 새롭게 설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이 다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의 아픔을 존중하고 책임을 나누는 사회적 치유 기반입니다.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라는 것은 사람이 굉장히 비인간적인 경험을 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매우 비인간적인 경험을 하신 분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그 사회에 다시 적응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다시 살아나가시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돌아온 이분을 이 사회가 기존의 사회가 얼마나 환대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회복 조건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람으로서 겪고 회복하기 어려운 어떤 참사를 경험한 분과 관계하는 어떤 방식, 그 사람의 어떤 삶이나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과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을 존중하는 것, 이런 사회적인 치유의 기반이 제일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시간이 약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막연한 위로의 말이지만 사회적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 변화 없이 무작정 흘러가는 시간은 피해자들에게 약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희생자 14명과 생존자 16명. 2023년 7월 15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참사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일상까지 잃어버린 피해자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위로가 뭔지 아세요? 위로가 뭔지 아냐고. 위로가 어떻게 생겼나 좀 보여줘. 나 보고 싶어. 위로가 어떻게 생긴 건지. 우리가 원하는 위로가 뭔지 알아? 오송 궁평 2 지하차도에서 가족을 떠나보낸 한 분은 간혹 정신을 잃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했던 행동을 알고 나면 한없이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상에서 멀어지려 합니다. 그에게 일상이란 회사에 출근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무척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그에게서 평범한 일상마저 빼앗았습니다. 참사가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그도 우리도 공감이라는 위로를 통해 지하차도에서 떠난 이들을 온전히 떠나보낼 수 있다면 그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너를 보내지 못한다. 너는 내 안에 숨 쉰다. 나는 아직 너를 보낼 수가 없다. 너만 오직 너만 내 안에 있단다. 수많은 날들이 있었고 빛나던 네가 있었고 아름다웠던 우리가 있었다. 이렇게 덧없이 떠날 줄 난 미처 알지 못했고 눈을 감아도 선명한 네 얼굴. 나는 아직 너를 보낼 수가 없다. 너만 오직 너만 내 안에 있단다. TVN 르포르타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트라우마 보고서 안고 산다. 지금까지 기획 최경호, 취재 및 연출 박태성, 강성용, 최예은, 작가 최경호, 박태성, 기술 조찬재, 자문 최현정, 안정광, 최혜연, 유성은, 이서희, 내레이션 최하나, 그리고 저는 강신일이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살펴주신 충북대학교 심리학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희생자 14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과 생존자 16분을 비롯해 모든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합니다. 나는 네가 있어 웃을 수 있었다. 우린 아직 못한 말들이 많잖아. 나는 다시 너를 만나야 한다. 너는 오직 너는 내 심장